전 세계 각국의 군인들과 장병들 사이에 군번도 이름도 없이 전쟁터로 뛰어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평화를 지켜낸 숨겨진 영웅들인데요. 전투의 승부를 결정한다고 할 만큼 중요한 임무, 군필자들은 다 한다는 보급이죠. 그러나 1950년대 한국은 포장되지 않은 도로와 산악지대뿐 군수 물자를 운반하는 데 최악의 지형이었는데요. 징집과 모집을 통해 차출된 한국 민간인들은 식량, 탄약, 무기를 전쟁이 진행 중인 산꼭대기까지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는데요. 전쟁터에서 총은 안 챙겨도 이것은 꼭 챙겼다는 A특공대의 비밀, 바로 지게입니다. 아, 그게 A특공대예요? 자, 지게 모양의 알파벳 A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A특공대. 자, 이 A특공대는 지게를 이용해 군수 물자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 전사한 군인이나 부상당한 사람까지 옮기며 최전방의 운송부대로 활약을 했습니다. 암암리에 움직이며 평화를 지켜낸 숨겨진 영웅이 또 있는데요. 북한 적진에서 미국 CIA를 능가하는 한미합동 첩보 임무를 수행했던 6006부대, 일명 네코 부대입니다. 팀의 별칭이 네코가 된 이유는요. 팀의 부대장인 도널드 니콜스의 약칭 닉을 네코로 잘못 이해해서라죠. 자, 이들은 미국 국동공군 소속으로 북한의 기밀 정보를 빼오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북한 전력의 핵심이었던 T-34 탱크와 미그 15 전투기로 인해 우리 군이 고전을 면치 못할 당시 탱크 장갑판 해체와 기밀 문서는 물론이고 미그 15기 엔진과 통신 관련 핵심 부품을 빼내는 성과를 올리면서 우와. 전쟁을 유리하게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짠하네. 아, 이런 특수부대 소식 굉장히 새롭고 그리고 A특공대 진짜 좀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 지게라는 게 한국 특유의 운송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산 위로 포탄, 총알 뭐 날라야 될 거 아니야? 밥도 날라야 되고. 그래서 마음 아픈 게 이렇게 전사자, 부상자 이런 분들도 이분이 직접 날랐다고 하니까. 몸의 병을 고치는 의사는 소의, 마음을 고치는 의사는 중의, 사회의 병을 고치는 의사는 대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사람들을 의술로 돕고자 세브란스 병원 의학교에 입학한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09년 세브란스 병원 의학교에 입원한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을 만나면서 의사가 아닌 조국의 독립을 꿈으로 삼게 됐습니다. 이 학생은 바로 훗날 몽골에서 신의로 추앙받게 되는 대암 이태준 선생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의학교 제2회 졸업생이 된 이태준 선생은 난징을 거쳐 몽골로 건너갑니다. 이후 몽골에서 같은 뜻을 가진 동지들의 병원, 동의의국을 세우는데요. 이 동의의국은 독립운동가들의 연락 거점이자 군자금 유통 경로가 됐고요. 이태준 선생 본인 또한 독립자금 운반 등의 임무를 맡으며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의사로서 사람을 구하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당시 몽골에 퍼져있던 고질병을 근대식 의술로 고쳐주면서 몽골의 마지막 황제인 보그드 칸의 어이가 되어 훈장까지 받게 됐다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서양인 폭탄 제조 기술자가 중국에 있던 의열단 단장 김원봉을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의열단이 사용하는 폭탄이 자주 불발되자 이태준 선생이 폭탄 기술자를 소개해 주기로 한 건데요. 그런데 이때 같이 올 줄 알았던 이태준 선생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몽골의 수도는 러시아의 반혁명 세력에게 점령당할 아주 위험한 위기의 상황이었는데요. 이태준 선생은 독립운동을 위한 임무 완수를 위해 남았다가 그만 러시아군 내부의 반혁명 세력에게 살해당한 것이죠. 당시 그의 나이 겨우 38세였습니다. 그 38세라는 그 숫자가 네. 좀 마음에 콱 박히는 게 저랑 어떻게 보면 지금 나이가 거의 비슷한 나이. 그러네요. 지금 네. 38세. 꿈을 버리고 또 외국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제 삶이 조금 되돌아보게 또 되는 것 같네요. 근데 2000년 그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이태준 선생을 기념하기 위한 아주 좋은 공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기념공원이. 네, 몽골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 이태준 선생 기념공원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영화 역사에서 유일하게 황제라는 칭호를 부여받은 진옌. 이 배우의 특별한 독립운동을 소개해드립니다. 배우 지망생 진옌, 영화배우를 꿈꾸며 영화사의 기록 개원 엑스트라 등을 하며 가난한 무명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1929년 멜로 영화 야초한화가 엄청난 흥행을 일으키며 진옌은 단숨에 중국 최고의 영화배우가 됩니다. 당시 침체기에 빠져있던 중국 영화계는 멜로 배우 진옌의 등장으로 중국 영화사상 최고의 황금기를 구가 동양의 할리우드로 불리게 되는데요. 이때 진옌은 일생일대의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중국에선
윤봉길 의사의 의거에 깊은 감동을 받아 항일 의식을 고취시킬 작품으로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 군사 도로를 닦으며 영화 대로를 제작했는데요. 진해는 항일 영화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폭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멜로 영화에는 출연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사실 진해는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입니다. 그의 본명은 김덕린. 우리나라 최초의 양의사이자 독립운동가인 김필순의 삼남으로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어린 시절 독립운동을 하던 아버지와 중국으로 건너오게 됐지만 그만 아버지가 일본 첩자에게 독살당하자 이에 큰 충격을 받게 된 김덕린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영화를 통해 독립운동을 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훗날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실제로 김염은 만주사변이 발발하자 비밀리에 난징으로 가 백범 김구 선생을 만나 독립운동 자금을 전달했다는 업적도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한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지금까지도 어록으로 남아있는데요. 일본 군국주의를 선양하는 영화에 출연하라고 강요하자 기관총으로 나를 겨눈다 해도 그런 영화는 찍지 않을 것이다 라며 끝까지 나라를 향한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키셨다고 합니다. 이런 날에는 잃어버린 완고하던 형을 부르고 싶다. 윤동주 시인이 신사참배 강요에 대한 항의 표시로 7개월 만에 중학교를 자퇴한 뒤 쓴 시 이런 날. 그때 그가 그리워하고 기대고 싶었던 완고하던 형, 바로 그의 고종사촌 형인 송몽규입니다. 같은 해 같은 집에서 태어나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고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지닌 것까지 똑 닮았던 두 사람. 18살에는 꽁트 술가락으로 신춘문예에 당선돼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가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1935년 4월 그의 나이 19살. 독립운동에 몸을 던지기 위해 중국 난징으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낯선 대륙을 횡단해 그가 도착한 곳은 김구 선생이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했던 낙양군관학교 한인반. 그렇게 1년여간 군사 교육을 받았을 즈음 훈련을 받았던 학생들이 속속 체포되는데요. 송몽규 역시 일본 경찰에 체포돼 갖은 고문에 시달리다 겨우 석방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후에도 민족 독립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1938년 서울 연희 전문학교에 입학한 송몽규는 한국문학 동인 잡지의 간행과 문학작품 품평회 등을 열어 민족의식을 고양하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민족 독립을 위해서는 학업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는 어쩔 수 없이 일본 유학길을 선택하는데요. 그러다 1943년 7월 또다시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맙니다. 한국인 유학생을 모아놓고 조선의 독립과 민족 문화의 수호를 선동했다는 죄목으로 후쿠오카 감옥에 갇히게 된 건데요. 당시 윤동주 역시 이곳으로 끌려오게 되죠. 그곳에서 매일 밤 의문의 주사를 맞으며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낸 그. 결국 1945년 3월 7일 28세 청년 송몽규는 적국의 땅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후쿠오카 화장터에서 아들의 시신을 화장한 아버지는 화장을 한 뒤 뼈를 빻을 때 뼛가루가 튀자 주변의 흙을 모조리 쓸어 담으며 내가 왜 몽규의 뼛가루 한 점이라도 원수의 땅에 남기겠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끝으로 윤동주의 서시만큼이나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의 착잡한 심정을 표현한 송몽규의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밤, 송몽규. 고요히 침전된 어둠, 만지울 듯 무겁고 밤은 바다보다 깊구나. 홀로 헤아리는 이 마음은 험한 산길을 걷고 나의 꿈은 밤보다 깊어. 호수 군한 물소리를 뒤로 멀리 별을 쳐다 쉬파람 분다. 송몽규는 윤동주 시인과 참 비슷한 삶을 살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시대에 저항했던 분인데 윤동주 시인과는 달리 오랜 기간 동안 우리에게 거의 알려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랬네요. 올해 개봉했던 영화 동주 때문에 많이 알려지게 됐죠. 좀 울컥하더라고요. 특히 그 뼈가루 울컥하셨어요. 그 부분은 진짜 좀 울컥하더라고요. 1919년 4월 1일 전국이 3.1운동의 함성으로 울려 퍼지던 그날 황해도 해주에서는 여인들의 함성이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김월희, 문월선, 김해중월, 문형희, 옥채주 바로 5명의 기생결사대였습니다. 먼저 이들은요. 만세운동의 시일을 4월 1일로 정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족 대표 33인이 지은 독립선언서를 손에 넣을 길이 없자 독립선언서를 짓기로 결심합니다. 자, 이렇게 직접 지은 독립선언서를 활판소에 부탁해 무려 5,000장을 마련했고요. 또 무명실로 짠 흰 천이죠. 옥양목에 직접 태극기를 그려 광주리 3개에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4월 1일이 다가왔습니다. 오랜 시간 끝에 자신들만의 독립운동을 준비한 5명의 기생결사들을 포함한 해주 기생들은요,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항거하는 이들을 일본 경찰들은 가만두지 않았는데요. 천한 조선 기생 주제에 뭘 알아 독립만세를 불렀겠느냐? 배후를 대라! 라고 말하며 잔인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독립운동을 불태웠던 기생들의 온몸은 갖은 고문으로 시퍼렇게 멍들고 불로 지진 상처는 진물이 흘렀지만 우리는 일본 기생과 다르다. 내 나라를 사랑할 줄 아는 한 사람, 한 여자란 말이다. 라며 자신의 독립 의지를 더욱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어느 한 계층을 가리지 않고 국권을 빼앗긴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생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건국 훈장을 받은 사람이 무려 9명이 넘는 그야말로 민족 독립을 향한 열정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이 가족, 유관순 열사의 가족들입니다. 1919년 3월 5일 남대문에서 열린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유관순. 당시 그녀와 같이 이화학당에 다니며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사촌 언니 유예도도 함께 귀향을 했죠. 그렇게 고향에 내려온 두 사람은 밤이고 낮이고 인근 마을을 돌며 서울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에 대한 소식과 만세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때 두 딸의 이야기를 들은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과 유예도의 아버지 유중무는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9년 4월 1일 마침내 천안 아운의 장터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만세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일본 헌병이 군중에게 총검을 휘두르기 시작을 했고요. 그만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이 시위 현장에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당시 그 자리에는 유관순의 어머니인 이소재도 함께 있었는데요. 그녀는 남편의 죽음을 본 후 더욱 열렬히 독립만세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 역시 일본 헌병이 쏜 총에 맞아 현장에서 죽음을 맞게 되죠. 그리고 이후 유관순은 독립만세운동의 주동자로 체포돼 공주지방법원으로 송치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녀는 그녀의 오빠 유우석과 재회를 하게 된 거죠. 오빠 유우석 역시 공주에서 만세운동을 이끌고 있었던 건데요. 이것이 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 됐습니다. 이처럼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투쟁했던 유관순 열사의 가족들. 올해 3.1절에는 유관순 열사와 더불어 유관순 열사의 가족들도 함께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인파가 스쳐 지나가는 서울역 광장. 그곳에 한 손에 폭탄을 든 채 비장함 가득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분. 나 못 봤어. 저기 있었어? 독립운동가 강우규 의사입니다. 성함은 알아요, 성함은. 깜짝 놀라지 않나요? 저 자리에 동상이 있었나 싶죠? 나 진짜 못 봤어. 1919년 국내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후 북만주 길림성 요하현에서 자신이 세운 광동학교 학생들과 한인 동포들을 모아서 독립만세운동을 이끌었던 강우규 의사. 그러던 중 블라디보스톡에서 대한국민노인동맹단이 결성되자 요하현의 지부장을 맡아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그해 5월 서울에 파견돼 활동 중이던 노인동맹단의 일원들이 일본 경찰에 체포됐고 이에 분개한 강우규 의사는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바로 새로 임명되는 사이토 마코토 총독을 본인이 직접 처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9월 2일 당시에 남대문역, 현재 서울역의 이름이 그 당시에 남대문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영 행사를 마치고 관저로 떠나는 사이토 마코토의 마차를 향해 있는 힘껏 폭탄을 던졌는데요. 하지만 사이토 마코토 총독은 마차를 타고 황급히 그 자리를 탈출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요. 의거 직후 일경의 눈을 피해 거사 장소를 빠져나온 강우규 의사는 재거사를 계획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9월 17일 체포됐고요. 결국 사형을 선고받아 1920년 11월 29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저 서울역 앞을 그렇게 다니면서도 한 번도 평생을 몰랐다는 반성을 거는 정말 많이 했어요. 너무 창피합니다, 지금 사실은. 오늘 참 그런 일이 많네요. 예. 구한말 의병들의 투지를 담은 이 사진.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사진이죠? 의병하면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진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네. 뭐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도 재현됐던 사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막상 이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1907년에 촬영한 제천에서 원주로 넘어가면서 만난 의병들. 이란 제목의 이 사진. 일제 침략으로 풍전등화와 같았던 현실 속에서 전의를 태운 의병들의 모습을 담은 거의 유일한 사진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료가 된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조선인이 아닌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이죠. 캐나다 출신의 영국 기자 프레데릭 맥켄지였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렇죠. 조선인도 아닌 또 외국인 기자가 이름으로 의병들의 또 항일 의지가 담긴 사진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줬으니 소중한 자료죠. 네. 저분 아니었으면 우리는 저 모습을 못 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1907년 양구, 원주, 제천, 홍천 등지에서 농민 중심의 의병 활동을 취재한 맥켄지. 당시 일제는 그런 맥켄지를 감시 방해하며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살벌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의병들을 기록한 맥켄지. 그는 의병들의 사진을 촬영하고 의병들을 취재. 조선의 의병들은 일본의 노예로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겠다고 말했다. 일본군은 도처에 불을 지르고 다니며 사람들을 사살했다. 의병들의 활약과 일제 잔악행위를 신랄하게 비판한 영문저서, 대한제국의 비극, 자유를 위한 한국의 투쟁 등을 출간, 일제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19년 일제가 30여 명의 민간인을 잔혹하게 학살했던 제암리 학살 사건, 그 진상을 국제사회에 폭로한 이 역시 프레데릭 맥켄지였습니다. 뭐 이분의 노고가 독립운동가 분들께는 너무나 큰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에 또 일제 만행 알림으로써 큰 비난을 또 받게 됐잖아요. 그야말로 조선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다시 알리는 훌륭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조선 정조 13년에 건립된 수원 화성 행궁. 역대 왕이 능원에 참배할 때 머물던 곳이자 조선 왕실의 주요 행사가 열린 유서 깊은 곳이죠. 그런데 화성 행궁의 찬란했던 역사를 무참히 지운 일본. 화성 행궁에 일제 식민 통치를 위한 경찰서, 병원을 지은 겁니다. 일제는 조선 왕실의 역사가 서린 화성 행궁을 짓밟음으로써 조선 왕조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조선인들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상징적인 행위죠. 그렇죠. 부지적이다. 저런 일도 너무 많이 했잖아요. 네. 광화문 앞에 조선 총독부 막 만들어 놓고. 그렇죠. 이 같은 일제 식민 통치와 무자비한 탄압에 맞서 싸운 선조들. 그리고 1919년 3월 29일 전국이 3.1운동으로 뜨거웠던 그때 이곳 화성 행궁에서도 대한독립을 외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 바로 이분들입니다. 여기도 다 여성분들이네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앳된 이들의 정체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계층의 많은 분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고 알려진 바 있지만 사실 기생분들까지 만세운동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건 참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수원 예기조합 소속인 기생 김향화. 그녀는 1919년 3월 19일 진주의 기생 6명이 만세운동을 펼치다 체포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날 저녁 선배 기생인 서도홍을 찾아간 김향화. 우리가 기생이긴 하지만 대한제국 조선의 백성이 아니요. 우리도 만세를 부릅시다. 김향화의 뜻에 동참해 수원의 기생 33명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1919년 3월 29일 치마폭에 태극기를 감춰들고 화성 행궁에 모인 기생들. 일제가 짓밟은 그 화성 행궁에서 수원 예기조합 기생 33인은 뜨겁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태극기를 흔들며 경찰서 앞까지 행진한 기생들. 만세 소리에 놀라 뛰쳐나온 일본 경찰들은 기생들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당시 일본 경찰들이 체포한 김향화를 잔혹하게 고문. 기생년들이 이런 짓을 꾸밀 리가 없다. 머리가 누구냐? 내가 하자고 했어. 내가 머리요. 하지만 독립을 위해 만세운동을 주도한 기생 김향화의 긍지는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원 만세운동을 주도한 기생 김향화. 뒤늦게 그 공로가 알려지며 2009년 대통령 표창이 추서됐습니다. 흔히 조선의 기생은 천한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조국의 아픔을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대한의 딸이었습니다. 일제는 3.1운동에 참여한 이들이라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잔혹하게 핍박했는데요. 맨몸으로 만세를 외치며 비폭력, 평화적 시위를 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총칼을 겨눈 일본.
3.1운동 그 현장에는 유혈이 낭자했고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독립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 고통의 울부짖음으로 바뀌던 그때 만세를 외치던 군중 속에서 뻗어나온 도움의 손길. 하얀 붕대를 들고 나타난 이들은 바로 세브란스 병원 간호부 양성소의 간호 견습생들과 현직 간호사들이었습니다. 당시 세브란스 병원의 간호 견습생들과 간호사들은 시위가 한창이던 3.1운동 현장으로 달려갔고요. 일본 경찰들의 협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부상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총칼에 맨몸으로 맞서야 했던 독립운동가 분들께는 이분들의 지원과 존재는 정말 또 큰 힘이 그렇죠. 되었을 것 같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간호 견습생들과 간호사들의 애국 활동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들 대부분은 애국 부인회에 가입, 투옥된 애국 지사와 그 가족들을 후원하고 독립 자금을 모금하는 데 앞장섰고요. 당시 세브란스 병원은 의료기관인 동시에 기독교 선교기관으로서 서양 선교사들이 주축이 돼 운영, 일제 감시가 비교적 느슨했던 곳이었기 때문에요.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하려고 위장 입원했던 시위 연락체 강기덕이 외부와 연락하는 걸 돕고 기밀 문서를 숨겨주는 등 3.1운동 관련 핵심 정보를 은밀히 주고받는 비밀 본부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항일 투쟁의 주요 근거지였던 거죠. 뿐만 아니라 3.1 독립선언서 또한 세브란스 병원의 간호사들이 외국인 병실 한 아기의 요람 아래 숨겨뒀던 덕분에 비로소 세상에 널리 알려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야, 들키면 정말로 이거는 목숨이 위험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자꾸 그 노고를 잊고 잘 모르고 지나가고 하죠. 수감된 독립운동가들 후원에 앞장섰던 이정숙, 중국에서 독립군을 치료했던 노순경, 기밀 문서를 전달하려다 발각돼 모진 고문을 받았던 정종명을 비롯해 이아주, 박덕혜, 이도신, 김효순, 박옥신, 윤진수, 이성완, 장윤희, 최계복, 그리고 이외에도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이름 없는 간호 견습생들과 간호사들, 목숨을 걸고 싸웠던 독립운동, 그 중심에는 세브란스 병원의 간호 견습생들과 간호사들도 있었습니다. 광복 77주년을 맞이한 올해, 하지만 77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독립운동 자료들이 부족한 탓에 그 공적을 인정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게 현실이죠. 그런데 2009년 대한독립운동사에 아주 귀한 자료가 될 기록물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독립운동 취재록인가요? 뭐죠? 이건 기록물 같은데 그냥 누구 이렇게 약간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계획했고 이런 걸 써놓은 건가요? 책은 아닌 것 근데 같은데. 이제 종이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거 약간 가게에서 쓰는 계산서 같은 거 아니에요? 가계부 같은데. 저 합계 아니야? 합계? 자, 그렇습니다. 이 기록물의 상단에 한자와 한글로 적힌 문구를 보면요. 아래와 같이 물건이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이 독립운동사의 귀한 사료인 이 기록물은 영수증 위에 쓰인 겁니다. 영수증 맞네. 네, 영수증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남긴 이는 바로 1932년 9월 한중연합군과 일본군이 교전을 벌인 쌍성보 전투를 승리로 이끈 주역 이규채 선생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며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이규채 선생이 포천의 한 상점에서 영수증 묶음을 얻어 손수 독립운동사를 기록, 이른바 이규채 연보를 남긴 겁니다. 아, 개인 기록을 남기셨구나. 이규채 연보에는 치열했던 독립운동의 여정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새벽녘이 돼서야 왼쪽 손에 총을 맞아 부상을 당했다는 것을 알았다. 곁에 있던 사람이 먼저 보고서는 깜짝 놀랐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간 대부분의 독립운동사 자료는 전투에서 누구를 처단하고 거사를 행했다는 활동 내용이 중심이었지만요. 이규채 연보는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의 상세한 여정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민간 비밀 결사단체가 이규채 선생 일행을 일본의 정탐꾼으로 오인했을 때 몸이 묶이고 그 끈을 말 안장에 매달고 말을 달리게 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을 것만 같았다. 이 목숨이 위태로웠던 아찔한 순간까지 세세하게 기록했고요. 당시에 일제 혹독한 감시,
독립운동가로서 느끼는 고단함과 심지어 일본이 현상금을 걸고 수배한 독립운동가 5명 가운데 자신이 이 두 번째로 현상금이 높았다는 내용까지 독립운동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심지어 1934년 기록에서는 이규철 선생이 중국 상하이에서 활동할 당시 과거 독립운동을 함께했던 동지 중 한 명이 이 돈을 받고 일본 경찰에게 밀고에 체포된 일화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진짜 디테일하다. 사실 그 기록 남길 생각을 했다는 것도 좀 대단하시고. 근데 덕분에 우리는 이제 그때 상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규철 연보에는 이 밖에도 이규철 선생이 독립운동 중 만난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 귀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귀하다. 이규철 선생의 회고록 기자, 치열한 독립운동이 생생하게 기록된 연보. 이 기록물을 통해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이 세상에 더 알려지길 바랍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3.1운동은 당시 전국으로 불길처럼 확산. 3월 23일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 한 시골에서도 울려 퍼졌는데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오수 만세운동을 주도한 이기송 지사를 비롯해 연락책도 이 씨, 행동대장도 이 씨, 주요 인물들 상당수가 이 씨였다는 겁니다. 이씨 집성촌인가요? 당시 3.23 오수 만세운동을 주도한 것은 16명의 둔덕 이씨 일가. 둔덕 이씨 일가의 이기송 지사는 당시 고종 황제의 국장에 참석. 이후 서울에서 3.1운동을 목격했고요. 귀양 후 오수에서도 3.1운동의 뜻인 독립만세운동을 이어가고자 결의한 겁니다. 그래서 둔덕 이씨와 주변인들에게 극비리 연락을 취해가며 거사를 준 뒤 둔덕 이씨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펼쳐졌고요. 이들의 뜻을 본 오수 사람들도 합세했는데요. 20-30명 사이에서 시작된 작은 함성은 어느덧 수백, 수천으로 뜨거운 열망이 됐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이제 어쩌면 집안 자체가 멸문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일가족이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나선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대단하십니다. 이들은 조선의 독립을 외치며 경찰서와 주재소, 면사무소를 습격. 둔덕 이씨 일가는 경찰서장과 맞서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다가 이기송 지사 등이 체포당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질세라. 간악한 일본 놈들은 당장 우리 조선인들을 석방하라! 시위대의 기세에 눌린 일본 경찰들이 이기송 지사를 석방. 그는 석방되자마자 다시 군중 앞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나갔고요. 오수 만세운동은 다음 날인 24일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진압 과정에서 사상자와 부상자들이 발생하자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만세운동을 주도한 둔덕 이씨 일가 16명은 재판에 회부됐고요. 최소 4개월형에서 징역 7년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습니다. 둔덕 이씨 일가는 이후에도 항일 독립운동을 벌이며 수감 생활을 하는 독립운동가들을 보살피느라 일제에게 온갖 호초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이기송, 이회열, 이기우, 이윤희, 이주희, 이용희, 이만희, 이영희, 이송희, 이정희, 이하희, 이태우, 이재희, 이강목, 이창준, 이정우. 그날의 함성을 잊게 한 16명의 둔덕 이씨 지사들의 존함들. 오늘만큼은 가슴에 아로새기겠습니다. 조선 총독부 의원 산부인과 소속 간호사로 활동하던 간호사 박자혜 선생. 일제강점기라는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조선 총독부 의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1919년 3월 1일을 시작으로 대대적으로 전개된 만세운동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독립을 부르짖다 일본군이 무자비하게 휘두른 총칼에 다쳐 병원에 실려온 동포들을 치료하던 그녀는 일본을 위해 일하는 것은 더 이상 부끄러워 견딜 수 없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억눌렀던 애국심은 울분과 함께 터져나왔고 그렇게 그녀는 조선 총독부 의원의 간호사에서 독립운동가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박자혜 선생은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었던 이필주 목사와 함께 간호사 독립운동 단체인 간우회를 조직, 간호사들과 함께 만세운동에 뛰어들었는데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을 불사른 그녀. 결국 일경에게 체포돼 유치소에 수감되는 등 숱한 고초를 겪기도 했는데요. 그로부터 1년 뒤인 1920년 봄, 그녀는 북경에서 운명의 동지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 부부는 한마음으로 조국의 독립을 꿈꾸었는데요. 하지만 찢어질 듯한 가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박자혜 선생은 결혼 2년 만인 1922년 아들만 데리고 국내로 돌아와 산파소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박자혜 선생은 여전히 피 끓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녀는 일본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의 정보와 필요한 물품 등을 전달하는 연락책을 담당했고요. 때로는 위험에 직면한 독립투사들을 숨겨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진짜 위험을 무릅쓰셨네. 네, 정말 영혼의 짝꿍이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최고의 독립운동가들. 그리고요, 1926년 12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한 나석주 의사의 의거에도 당시 박자혜 선생은 가장 중요한 폭탄을 목숨을 걸고 산파소에 은밀히 숨겼다가 전달하는 중책을 맡았고요. 나석주 의사가 성공적으로 의거를 할 수 있도록 의열단의 길잡이가 되어 활동을 도왔다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진짜 하신 행동들이죠. 네, 대단합니다. 그런데 1936년 그녀에게 크나큰 시련이 찾아오는데요. 만주 리순 감옥에 수감됐던 남편 신채호 선생이 그만 순국을 하고 만 겁니다. 이후 충격에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진 박자혜 선생은 독립을 2년 앞둔 1943년 49살의 나이에 쓸쓸히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의지와 애국심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요. 1945년 8월 15일 대한독립 만세! 마침내 우리나라는 35년 만에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1919년 민족 대표 33인의 독립선언과 함께 시작된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인 3.1운동. 그런데 이 역사적 순간에 우리와 함께 조선의 독립을 염원했던 34번째 푸른 눈의 민족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한국명 서코필 박사입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16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의 교수 겸 선교사로 처음 한국을 찾은 서코필 박사. 과연 그가 어떻게 우리 독립운동을 도왔을까요? 자, 이 사진들을 보세요. 저게 독립운동 때 사진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3.1운동 사진의 대부분이 서코필 박사가 찍은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저분 아니었으면 우리가 저때 어떤 풍경이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역사를 배울 때 저런 사진들을 보면 진짜 피부로 거의 와닿는. 그렇지. 비주얼이 또 다르지. 근데 의대 교수님이 어떻게 독립운동에 이렇게 참여하게 됐을까요? 네. 1919년 2월 조선의 독립운동을 준비 중인데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서코필 박사를 찾은 한 남자. 그는 33인의 민족 대표 중 한 사람인 이갑성 선생이었는데요. 평소 일본에 탄압받는 조선을 무척이나 안타까워하던 서코필 박사는 이갑성 선생의 제안에 흔쾌히 응했고요.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운동, 그 역사적인 순간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한 그리고 3.1운동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군이 마을 주민 23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제암리 학살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요. 당시 폐허가 된 마을 사진과 목격자의 증언을 수록한 제암리의 대학살 보고서를 작성, 밀사를 통해 중국 상해의 영자신문 상하이 가제트에 기고해 제암리의 창상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사실 지금 들어도 믿기지가 않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정말 서코필 박사 덕분에 이 기록으로 남고 사료로 남아서 전해진 거 아닙니까? 일본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저분이 남겨주신 거예요. 그렇죠. 당시 서코필 박사는 일거수일투족 미행을 당하며 암살 위협을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의 의지가 꺾이지 않자 총독부에선 서코필 박사가 교수로 재직 중인 학교에 압박을 가했고 결국 서코필 박사는 1920년 반강제로 조선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뒤 우리가 독립을 쟁취한 후인 1958년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된 서코필 박사. 국빈 자격으로 귀국한 그는 외국인 최초 대한민국 문화훈장과 건국훈장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여생을 한국에서 보낸 그는 1970년 4월 12일 내가 죽거든 한국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81세를 일기로 영면에 들었고요. 이후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외국인 최초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고 합니다.
세계 기네스북에도 이름을 올린 그 전쟁은 바로 6.25 전쟁이죠. 자,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6.25 전쟁에 파병을 온 참전국은 총 16개국인데요.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필리핀, 뉴질랜드, 포르투갈, 콜롬비아, 남아공, 그리고 에티오피아, 터키. 그리스 이 모든 국가가 한국을 지키기 위해 발벗고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고맙네. 자, 먼저 참전국 중 가장 큰 규모죠. 무려 약 180만 명의 병력을 파병시킨 미국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천 상륙작전과 흥남 철수작전을 성공시켰고요. 약 3,500여 명의 파병인을 보낸 에티오피아는 무려 325번의 전투에서 완승을 거둔 전설의 부대입니다. 고맙네. 자, 그리고 형제나라 터키는 육군부터 보병, 공병, 의무병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특히 룩셈부르크는 약 80여 명의 대규모 병력을 지원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당시 룩셈부르크의 총 병력은 고작 700여 명. 그러니 총 병력의 약 10% 이상을 한국으로 보낸 룩셈부르크는 그야말로 통 큰 나라예요. 룩셈부르크 자기 국방이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고맙네. 국방의 10%를 떼준 거죠. 고맙네요. 6.25 전쟁에 참전한 뉴질랜드 병력에는 마오리족 출신 장병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는데요.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예, 이 노래 원곡은 마오리족의 전통 민요 포카레카레 아나로 마오리족 병사들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전해집니다. 네. 자, 심지어 카리브해 섬나라 푸에르토리코도 미군에 합류해 현지인으로 구성된 파병군을 보냈는데요. 열대 지방에서만 살아온 푸에르토리코 장병들은 하복 전투복으로 당당히 전함에 올랐는데요. 북한을 진격했을 당시에는 영하 30도. 아우. 자, 참전 용사 헤르만 브라보에 따르면 한국에 온 그때 난생 처음 눈이란 걸 맞았다고 하고요. 준비된 방한복이 없어서 한겨울에도 하복을 입은 채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이제 다른 나라가 힘들 때 우리도 도와주고 그런 마음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럼요. 이제 네. 우리나라도 엄연한 또 이제 경제 성장을 이뤘으니까 그렇죠. 힘든 나라를 위해서 또 파병도 하고 원조도 하는 그런 조금 국격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본의 경비선이 나팔을 불며 배를 세우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이들을 태운 배는 경비정을 따돌렸고 무사히 상하이 황푸강 나루에 도착을 했어요. 이때 조선 독립투사들의 탈출을 도왔던 이 배 함장은 바로 아일랜드계 영국인 조지 루이스 쇼였습니다. 1907년 중국 단둥에서 무역회사 겸 선박회사인 이륙양행을 설립한 사업가였는데요. 당시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쇼의 모국인 아일랜드. 1919년 1월 아일랜드가 본격적인 독립전쟁을 시작했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19년 3월 1일 우리나라에서 3.1운동이 일어난 거죠. 조지 루이스 쇼는 한국의 처지가 아일랜드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게 돼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1919년 5월 쇼의 회사인 이륙양행 2층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교통국이 설치됐는데요. 이후에 이곳에서 독립운동을 위한 비밀 임무들이 수행됐고요. 조지 루이스 쇼는 회사의 선박을 이용해 독립운동에 필요한 무기 운반, 군자금 전달, 독립운동가의 출입국 같은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독립운동가 김사는 쇼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폭탄은 안동에 있는 영국 회사 앞으로 보내는 의료품 화물 상자에 넣어서 보냈다. 회사의 지배에 있는 아일랜드인 테러리스트였는데 그는 돈 한 푼 받지 않고 오로지 동정심에 조선을 도와주었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일본은 이런 조지 루이스 쇼를 얼굴 없는 테러리스트라 부르며 계속해서 감시하다가 마침내 1920년 7월 11일 결국 쇼를 체포합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의 강력한 요구로 수감 4개월 만에 석방됐는데요. 감옥에서 풀려난 뒤 단둥으로 돌아온 그는 정의를 위해 조선인의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주민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후에 일제가 이륙양행 매수 공작을 벌이는 등 갖은 탄압을 했지만요.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조선인들의 독립운동을 도왔던 쇼. 이런 공로를 인정해 1963년 한국 정부가 쇼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후손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요. 오랜 수소문 끝에 다행히도 2012년에 쇼의 손녀에게 독립장이 전수됐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죠. 네. 고맙네. 본인의 모국과 비슷한 상황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돕고 싶었다라는 저 마음. 저는 존경의 마음을 표하지 않을 수 없네요. 자, 일제강점기 때 이 아리랑은 독립군의 독립투쟁가이자 3.1운동 현장에서 서로를 이어주는 민족의 노래였는데요. 2015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우리 민요 아리랑을 서양식 오선지에 최초로 기록한 악보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아리랑을 최초로 악보에 기록한 사람은 1886년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은 호머 헐버트. 조선 최초의 근대식 공립학교 유경공원의 외국어 교사로 부임했던 그는 조선에 온 지 4개월이 지났을 무렵 한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아 여동생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제 나는 베란다에 앉아 옆집들에서 노는 아이들을 봤다. 아리랑, 아라링, 아라리오. 무슨 말인지는 아직 모르겠구나. 호머 헐버트는 처음 한국에 교사로 부임했을 당시 조선이 일본의 지도 아래 근대화되는 것이 온당하다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1904년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의 잔인하고 폭압적인 모습을 보며 그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먼저 1891년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교과서인 삼인 필지를 저술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독립신문 제작, 을사늑약 조약 체결, 반대운동 등 한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헐버트 박사는 누구보다 힘을 썼는데요. 그리고 그는 우리 역사에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1896년 구전으로만 전해져 내려오던 아리랑에 음계를 붙여 악보를 만든 것으로요. 최초로 아리랑이 해외에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한국 음악 중에 이 아리랑을 최고로 평가하면서 영원한 한민족의 노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 특사 활동 이후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추방되면서 1907년 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는데요. 자, 그렇게 40여 년이 흐른 1949년 7월 29일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해방된 한국을 다시 찾아왔는데요. 안타깝게도 한국 땅을 밟은 지 일주일 되던 날 숨을 거두시고 말았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연합국에게 밀리기 시작한 일본은 조선에서 징병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만 20살 전후의 어린 청년들은 일본의 총알바지가 되어 만주, 쿠릴열도, 사할린의 전장으로 끌려가게 됐는데요. 해방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1945년 8월 소련군은 만주에서 약 60만 명의 일본군을 포로로 잡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약 만여 명으로 추측되는 강제징용된 조선인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포로가 된 조선 청년들에게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고 조국이 해방을 맞았다는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청년들을 태운 열차가 도착한 곳은 그리운 고국이 아닌 영하 60도의 시베리아였습니다. 포로로 잡힌 조선 청년들은 소련의 전후 복구 사업에 동원되어 강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낯선 이국 땅에서 추위, 굶주림, 전염병으로 약 6만여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1948년 드디어 일본과 소련의 협상으로 포로 송환이 시작되고 겨우 살아남은 조선 청년들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천신만고 끝에 돌아온 고향은 이미 남과 북으로 갈라져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 소련과 북한을 거쳐온 이들을 기다리는 것도 빨갱이라는 낙인뿐이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간첩으로 몰아붙이며 경찰서로 연행에 고문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평생 말 못할 한을 품고 있던 청년들은 1990년 한국과 소련의 국교 수립을 계기로 노인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라는 뜻의 삭풍회를 조직해 2003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하지만 2009년 동경 고등재판소 항소심 기각, 2011년 일본 최고재판소 상고 기각, 전후 강제 억류자 특별급부금 지급 법안으로 일본인 억류자들은 보상을 받게 됐지만 여기서 한국인들은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게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버림받은 삭풍회 회원들은 2012년을 마지막으로 모임을 해산했다고 합니다. 자, 일제가 조선을 강제 병합한 뒤 1911년 1월 1일 처음 맞이한 새해에 일본의 교토 히노대 신문에서 신년 부록으로 발행한 한 게임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하는 수정 구슬, 블루 마블링 같은 보드 게임과 비슷한 그런 게임. 콜롬비아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주로 일본의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놀았다고 예상되는 이 게임 내용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땅 따먹기나 벌칙을 주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고요. 조선을 침략하고 수탈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극악무도한 게임이었습니다. 제가 과거 일본의 치밀하고도 악랄했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이 게임판을 직접 이 자리에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식으로 하는 거야? 보시죠. 일출신문 조선 쌍육. 여기서 쌍육은 주사위 두 개를 뜻하는 말입니다. 쌍욕이 나옵니다. 네. 자, 총 21칸이고요. 이 안에 정말 이 내용이 분노를 자아내는 내용이 많은데요. 신라의 공선,
신라 시대 때부터 조공을 바치던 나라다. 이게 비하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뿌리 깊은 식민사관이 깔려 있는 거죠. 일단 한번 참아볼게요. 네, 또 이 그림 정말 화가 납니다. 뭐죠? 전과를 과시하기 위해서 만든 귀 무덤인 건데요. 이총이죠, 이총. 네, 승리했다는 어떤 또 기념으로 완전이라네요, 진짜. 삼은 그림을 그러니까 떡하니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 박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왼쪽 그림 중에 긴 담뱃대를 들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측에는 술을 먹어서 해롱해롱거리는 사람들, 비효율적으로 사는 사람들, 내지는 술을 먹고 정신없이 사는 사람이 조선 사람인 것처럼 이미지 세탁을 하는 거죠. 문명국의 선진적인 일본에 비해서 조선인들은 야만적이고 뒤떨어지는 내용으로 대비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이미지로 각인을 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건 최종 승리 코스가 일본에 병합하는 문서를 읽는 이 그때 당시에는 조선 총독부 총독의 모습을 그러겠죠. 그려놨습니다. 결국엔 이 모든 것을 거쳐서 조선을 강제 병합했다는 자랑스러운 내용이 그리고 우길승천기와 함께 그려진 내용이 만세라는 내용으로 꼴 지점에다 적혀 있는 겁니다. 일출신문 조선 쌍육은 일본인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조선 침략의 당위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세뇌하는 도구로 쓰였다고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대외 침략의 정당성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도록 교육한 셈이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건데요. 다시는 이런 놀이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정말 왜곡된 시각을 주입하는 일은 단호하게 없어야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3.1운동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을 만큼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체 일본은 이 3.1운동에 대해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제가 일본 교과서를 공부해왔습니다. 그게 일본 교과서예요? 그렇습니다. 4종 정도 준비하셨습니다. 네, 많이 준비했죠. 자, 먼저 약 51%로 가장 높은 채택률을 가진 도쿄서의 역사 교과서 새로운 사회 역사에는요. 일본의 식민지 지배 아래 놓였던 조선에서는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지향하는 지식인과 학생 등이 경성에서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글을 발표하고 사람들은 독립만세를 외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독립운동은 단기간에 조선반도 전체에 퍼졌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무력으로 이러한 움직임을 진압했습니다라고 정말 너무나도 간략하게 기록해 3.1운동을 탄압했던 일본의 무자비한 행태를 감추고 축소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우익 성향 교과서죠. 이쿠오의 출판사에서 나온 중학사회 새로운 일본의 역사에서는요. 조선에서도 일본으로부터의 독립만세를 외치는 대규모의 데모 행진이 서울에서 일어나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군대의 힘으로 진압했지만 이후 무력으로 억압하는 통치 방법을 고쳤습니다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자, 이는 일본이 초창기에만 식민 무력 통치를 행하고 이후에 억압 통치를 가하지 않은 것처럼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이 출판사에서 펴낸 역사 교과서는 2015년부터 오사카시에서 일괄적으로 교과서를 채택하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오사카시의 중학생 7만 6천여 명이 우익 성향의 역사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일본 고등학교에서는요. 세계사는 필수 과목, 일본사는 선택 과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재밌네요. 현재 일본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 내용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올바른 역사 교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텐데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숨기고 부정하는 민족도 미래가 없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모르는 독도를 자기네 땅에서 우기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 독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독도는 진짜 너무 명확한 게 이름에서부터 되게 명확해요. 왜냐면 그 독도를 일본 사람들이 다케시마라고 부르잖아요. 죽도라 부르죠. 죽도. 그게 이제 대나무 죽자를 써서 다케시마라고 하는 건데 독도는 대나무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불렀냐? 독도라는 우리말을 음차를 하다 보니 다케시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름에서 너무 명확한 거예요. 조선 총독부는 조선 민사령을 개정해서 우리 고유의 이름이 아닌 일본식 성과 이름으로 바꾸는 창씨개명제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신청 첫날 창씨개명을 신청한 주민이 50명도 되지 않자 이에 분노한 조선 총독부는 갖가지 협박을 일삼기 시작합니다. 무자비한 매질뿐 아니라 측량 배급 대상에서 제외, 직장에서도 해고 조치, 그들의 자녀는 학교에 입학할 자격마저 박탈시키기도 했죠. 정말 그러니까 숨통을 조여오는 겁니다. 하지 않을 수 없게. 안 할 수 없게. 그렇죠. 하지만 끝내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려 항거한 이들. 전라남도 곡성군에 살던 유건영이란 분은요. 나라가 망할 때 죽지 못하고 30년간 욕을 당했는데
이제 혈족의 성까지 빼앗으려 한다. 미남이 총독에게 항의서를 보낸 뒤 자결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창씨의 명을 한 이들은요. 개똥이나 먹으라 라는 의미의 견분식위, 전농병하, 이게 이제 일본식으로 읽으면 천황폐하라는 뜻으로요. 일제를 능욕하는 이름을 짓기도 했다고 합니다. 깎아지는 듯한 절벽을 아찔하게 가로지르는 이 철도는요. 태국의 농프라독과 미얀마의 탄도자야까지 연결된 무려 415km에 이르는 버마 철도입니다. 그런데 이 철도를 부르는 다른 이름은 죽음의 철도라고 하는데요. 일제는 버마 전투에 참전 중인 일본군에게 군수 물자를 보낼 목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출발해 태국에서 또 현 미얀마까지 이르는 대규모 철도 건설을 계획합니다. 자, 그렇게 1942년 10월부터 시작된 철도 건설. 영국, 호주, 네덜란드의 전쟁포로 약 12만 명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민간인 강제 노역자 약 20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철도는 온통 산악지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울창한 열대우린 벌목부터 거대한 암석산을 고작 정과 곡괭이만으로 깎아내야 했습니다. 아니 암석산을 어떻게 곡괭이로 까요? 예, 저 산을 저렇게 인력으로 다 파낸 거예요. 저 말이 돼? 그리고 지옥 그 자체였던 일본군의 잔인한 학대. 강제징용자들은 매일 20시간에 가까운 노동을 하고 수십만 명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강은 화장실로도 사용되어 이질, 콜레라 등의 질병이 넘쳐났고요. 결국 치료 한 번 못 받고 부상, 질병, 영양실조 등으로 1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10만 명. 아니 기계도 닦고 기름칠하고 아껴주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당시 부역에 동원됐다가 극적으로 탈출해 목숨을 구한 말레이시아 출신의 사미온 아리프 씨. Udah pun ada jalan kaguan kan, dah jatuh. Jatuh kat tepi. 아유 동료가 얼마나 병이 심했겠어. 도와주면은 왜 도와주냐, 일이나 해라 이러면서 총으로 쐈겠죠. 너무 비극이다. 전북 진안 출신 김진명 의병장. 경찰서를 습격하다가 체포. 참수. 이 내용은 일본군의 군사 기록 제14연대 진중일지에 실린 항일 의병들의 참혹한 마지막 모습입니다. 진중일지로 말할 것 같으면 항일 의병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1907년 7월부터 1909년 6월까지 일본 보병 14연대의 의병 진압 기록을 담은 책자입니다. 자기 본국에 자랑하려고 저 기록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네, 라는 보고용으로. 거죠. 네. 정확히 기술했겠네요. 하지만 우리에겐 이건 반대로 항일 의병 학살일지 그 자체입니다. 네. 이 책 속의 의병은 폭도 혹은 도적대로 칭하고 있고요. 의병 학살은 물론 의병을 도운 양민도 학살, 심지어는 독립군인의 한 마을을 통째로 소각했다는 내용 등 아주 잔혹한 만행이 생생히 기록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 들으면 들을수록 좀 심한 말이긴 하지만 이게 정말 불태워버리고 싶고 이 책을 그냥 찢어버리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말 그들의 만행을 기록한 자료이기 때문에 더더욱 정말 피눈물을 머금고라도 네. 계속 이거를 보관하고 연구하고 더 이거를 막 드러내야 될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2014년 2월에는 진중일지를 비롯해 일제가 작성한 폭도에 관한 편책, 조선 폭도 토벌지 등의 역사 자료를 토대로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의병 259명의 학살 기록이 새롭게 밝혀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3.1절 100주년을 맞아 보훈처에서도 이름 없는 의병들의 후손을 찾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자비하고 잔혹한 일본군에 맞서 애국심 하나로 용감하게 싸운 이름 없는 암흑의 의병들. 절대 잊지 않고 꼭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2013년 5월 일본 미야기현의 항공자위대 기지를 방문한 아베 총리. 그런데 아베 총리가 한 훈련기 조종석에 앉아 찍은 사진이 공개가 되자 그를 향한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훈련기에 새겨진 숫자 731 때문이었습니다. 1933년 화학무기 개발 및 의학발전 도모를 명분으로요. 세균학 박사 출신 이시시로 중장의 주도하에 중국 하얼빈에 창설된 731 부대.
이곳에선 조선인, 중국인, 소련인 등 국적을 불문하고 어린아이부터 임산부, 노인까지 실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생체 실험 대상자를 부른 이름이 통나무를 뜻하는 마루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신 연구를 위한 혈청을 얻기 위해 산 사람의 몸에서 피를 모두 뽑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각 신체 기관에 흑사병의 원인인 패스트균을 침투시킨 뒤 해부를 해서 세균의 침투 정도를 관찰합니다. 이 잔혹한 실험들은 마취자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 그 어떤 마취도 없이 그냥 행해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잔혹한 생체 실험으로 희생된 이들은 증언을 기초로 파악된 피해자만 무려 3천여 명. 거기에 세균전으로 인한 피해자는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731 부대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생체 실험에 대해서는 정말 뻔뻔하게도 여전히 은폐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전 후 731 부대는 과연 어떤 법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1946년 일본 도쿄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의 주도로 일본 전범들에 대한 재판이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1947년 법의 심판대에 오른 한 남자. 그는 731 부대의 총책임자 이시시로였습니다. 사람들은 A급 전범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만행을 저지른 그가 당연히 사형에 처해질 거라 믿었죠. 그러나 본 법정은 이시시로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그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아니 왜요? 왜? 극악무도한 생체 실험을 통해서 얻은 자료 때문이었습니다. 뭐냐 이거. 제1차 세계대전 때부터 세균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미국으로선 이 자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당시 전범 재판의 총책임자였던 더글라스 메가드 장군은요, 731 부대의 생체 실험 자료를 넘겨받는 대가로 이시시로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생체 실험을 토대로 한 731 부대 연구 보고가 일본 다수의 의과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 또 교토대 의학부에서는 731 부대 관련자 33명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했다고 합니다. 화가 나. 희생자들은 비통한 역사 속에 가려져 있고 되려 가해자의 반인륜적인 만행은 업적으로 남은 잘못된 역사. 지금이라도 이 악행에 눈 감은 나라는 모두 반성, 또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도 뭐 잔혹한 생체 실험이 많이 진행이 됐었죠. 뭐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독일에서는 다크 투어리즘의 그 장소로 보존이 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일단 락센하우sen 수용소에 있는 생체 실험실 보실 수 있어요. 저도 거기 작년에 갔다 왔는데 그래요? 끔찍하더라고요. 정말 끔찍하고요. 거기 오랫동안 있으면 정말 기분이 너무 묘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가이드분이 계세요. 설명해 주시는데 그때 얻었던 지식을 아직도 독일 의학에서 사용된다는 거죠. 좀 아이러니컬하네. 네, 너무 아이러니한데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의대 가서 역사를 강의해요. 일단 이제 의대생들이 이 지식 배우기 전에 역사부터 배우고 맞습니다. 그거 시작하는구나. 그 다음에 그 지식이 어디서 나왔는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을 먼저 가르치는 거죠. 맞아요. 사실. 네. 지식보다도. 그건 너무나 필요한 거고 그래서 심지어 약간 묵념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첨단 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합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불매 운동 확산과 함께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범 기업들. 2012년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국내에 현존하는 전범 기업의 수는 무려 299개. 대표적으로 말이죠. 강제징용 하면 반드시 언급되는 전범 기업 M사. 1870년에 창립된 M사는 자동차, 전기 등 40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게 전투기, 폭발물 등 군수물품을 납품한 것은 물론 1940년대에는 석탄 채굴을 위해 수많은 한국인들을 지옥의 섬 군함도로 강제징용해 가혹한 노동을 시켰죠. 그래서 2018년 한국 대법원은 M사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 내렸지만 M사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면서 협의 자체를 거부, 사과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막대한 이득을 편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내놔야죠. 왜 저렇게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지 모르겠어요. 예. 일본의 또 다른 대표 전범 기업이 있습니다. 강정숙 전 한국정신대 연구소장은 한 논문을 통해 이 회사를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여성의 몸을 성노예화하는 데 종사한 일본 기업이다. 바로 성인용품 회사 오사입니다. 오사는 태평양 전쟁 당시 군부와 결탁해 독점으로 성 관련 위생용품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급했는데요. 더 치욕스러운 건 지금도 이 회사의 제품이 국내 성인용품 시장 독보적 1위를 차지하며 판매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 편의점에서 많이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지난해 잊지 말아야 할 일본의 만행 19편에서 독일의 대표 전범 기업인 H사를 소개를 해드린 바 있잖아요. 네네네. H사는 일본의 전범 기업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했죠. 이거는 시대 상황이 어쩔 수 없는 문제였다고 하기에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과거를 반성하고 진짜 사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 2019년 8월 27일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 이때 한 외국인 기자가 한국 정부가 일본은 역사 문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 고노다로 외무상이 내놓은 정말 어이없는 대답. 봐야 됩니까 이거? 아, 저분은 참 If Korea wants to rewrite the history, they need to know that cannot be done. 역사를 바꿔 쓸 수 없다는 말을 식민지 가해국이 할 말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 행동.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의 적반하장 망언 정말 숱하게 있어왔죠. 지난 2017년 미국 조지아주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진행됐는데요. 바로 이때 조지아주 애틀랜타 주재 일본 총영사관의 시노즈카 다카시 총영사가요. 소녀상 건립은 말도 안 됩니다. 당시 한국에서 온 여성들은 돈을 받은 매춘부들이었다고요. 왜 이런 연기만 날 시켜? 정말 죄송하지만 누구 한 분은 또 해주셔야. 아니 무슨 욕바지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아주 비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말하는 본인도 열받을 정도의 말이었는데 이런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망언을 쏟아낸 겁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두 번의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이죠. 상처를 치유해주기는커녕 더 상처를 내는 아주 극악무도한 발언이죠. 여전히 일본은 반성 없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일본이 자신들의 과거를 일부 인정해 한일 관계가 호전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1991년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참혹했던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을 했는데요. 이제가 좀 장관을 당하는 참혹한. 그리고 약 1년 뒤인 1992년 7월 6일 당시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 내각은요. 1차 위안부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 그리고 1993년 8월 4일 당시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은 일명 고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軍の要請を受けた業者が主としてこれに当たったが、その場合も還元、強圧によると本人たちの意思に反して集められた事例が数多くあり、さらに官憲などが直接これに加担したこともあ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과거를 인정한 거 아닙니까? 인정한 또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요. 일본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를 민간 업체와 일본 군으로 한정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가 빠져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최초로 사과는 하긴 했지만 약간 알맹이가 부족한 담화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시 역사를 손바닥으로 가리기 급급해졌습니다. 2012년 아베 신조가 총리가 되자 고노 담화로 조금씩 관계 회복 중이던 한일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2월에는 고노 담화를 검증하겠다고 밝혔고요. 6월에 검증 결과를 내놨는데 일본은 1993년 발표한 고노 담화가 한국 정부와의 조율을 통해 작성됐다는 정말 어이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흑역사를 손바닥으로 가리기 급급한 일본. 제발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난해 국내 정치인들이 독도를 방문하자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아 그만 우겨 이제. 제가 최근에 뉴스에서 봤는데 일본 정부가 확장 개관한 영토 주권 전시관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고 적어놨다고 하는데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은 아주 오래 전부터 독도는 한국 땅이다 라고 본인들이 직접 외쳐왔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아니 자료가 너무 많아요. 이게 뭐예요? 네. 지금 보시는 지도 1800년대에 건축한 일본 영토인데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일본 서북쪽에 위치한 오키섬은 일본 영토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오키섬에서 157km 떨어진 독도는 나와야 되는데 안 써놨네. 왜냐? 일본 영토가 본인도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들도 알았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해놨던 거죠. 지금 보시는 지도학자 이노우 다다타카가 1800년부터 1817년까지 장장 17년 동안 일본 전국을 다니며 실측한 일본 최고의 관찬지도, 관판 실측 일본 지도입니다. 정확하겠네요. 일본 정부에서 편찬을 하고 그 권위까지 인정받은 이 지도에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네.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빼박 힌트네, 진짜. 네, 근데 이게 하나뿐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증거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자, 일본이 말하는 독도는 한국 땅이다. 그 두 번째 증거입니다. 183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조선의 영토인 울릉도를 죽도라고 불렀는데요.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죽도는 조선 땅이니까 침입하지 마! 이렇게 죽도 도의 금지령이라 불리는 국가 간의 조약이 성립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어부 하치에몬이 죽도도의 금지령을 어기고 죽도에서 밀무역을 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발생. 이에 일본 정부는 그에게 이국에 속한 섬에 도의한 죄를 물어 처형했는데요. 이때 당시 증거로 제시된 일본 지도 보십시오. 죽도 반각도를 살펴보면요. 일본 영토는 노란색, 조선 영토는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독도는 송도라고 불렸거든요. 네. 저 송도도 무슨 색입니까? 너무 빨리. 네. 붉은색입니다. 왜냐? 우리 영토니까요. 게다가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일본인이 본인들이 만든 30여 점의 고지도를 모은 일본 고지도 선집에서는요. 에도 시대 유명 지리학자인 하야시 시이가 1785년에 제작한 일본 지도를 보완한 대삼국 지도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 지도에서 독도 옆에 독도는 조선의 것이라는 설명까지 적어놨습니다. 잘 그렸네. 자, 뿐만 아니라 일본의 옛 교과서에서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1903년도에 집필한 지리교과서 여자 교과형 지도 외국 지보 상해 아시아 지도를 보십시오. 독도가 본인이 그어놓은 일본 국경선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은 게 아니네. 네. 만약에 독도가 누구 땅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뭐 애국심만 가지고 저희가 주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확실한 근거들을 알려줘야 그래 전 세계가 알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905년 을사조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본의 다음 목표는 바로 땅과 쌀이었습니다. 일본은 먼저 외국인이 조선 땅을 소유할 수 없다는 토지 소유 금지 규정을 없앤 후 1908년에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권을 합법화시킵니다. 1918년까지 한반도 전역을 상대로 대대적인 토지 조사 사업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 조사 사업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수탈. 그렇습니다. 바로 땅의 주인을 명확히 해서 세금 착취를 더욱더 악착같이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요. 바로 무지주, 무신고 토지를 차지하는 것으로요. 당시 군대가 소유하고 경작하던 땅이나 지역 공동체가 함께 관리하던 임야도 조선 총독부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 결과 전 국토 중 무려 40%가 조선 총독부의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수탈은 땅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빼앗은 땅에서 난 쌀도 수탈을 해갔는데요. 그래서 1920년부터 추진된 것이 바로 조선 산미 증식 계획인데요. 관계 개선과 경작지 확대, 쌀의 품종 개량과 비료 사용을 통해 쌀 수확량을 증대시키는 계획으로요. 하지만 이렇게 수확된 쌀은 40% 이상이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또 1943년부터는 조선 식량 관리령이라는 것을 적용해서요. 모든 식량의 개인적인 거래는 금지. 자가 소비용을 제외하고는 식량을 일본이 싹 공출해가는 지경에 이르는데요.
자, 하지만 일본이 지정한 공출량은 실제 쌀 생산량보다 훨씬 높아 자가 소비용 식량도 남길 수 없을 정도여서요. 농민들은 말 그대로 촉은 목표로 연명하다 결국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937년 중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요.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법령을 공포합니다. 제4조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다. 제8조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자의 생산, 배급, 소지 등에 관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938년 4월 1일 공포되고 5월 5일부터 일본뿐 아니라 조선에서도 시행된 이 법은요. 국가 총동원법이라는 것입니다. 먹을 식량을 수탈한 것은 기본이고요. 1939년 국민징용령, 1940년 식량 재고량 신고령, 1942년 목재 통제령 등 각종 물자를 수탈해 가기 위해 1943년 3월까지 공포된 법령만 무려 약 167개. 가져갈 수 있는 건 다 긁어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갖다 붙이는 거예요. 특히 1941년에 시행된 금속류 회수령은요. 전쟁에 쓸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구리와 고철 등의 금속류를 강제로 공출해 간 건데요. 일반 가정에서 쓰는 가마솥, 놋그릇, 촛대, 심지어는 벽에 박혀있는 옷까지 뽑아갔을 정도로 쇠붙이란 쇠붙이는 모조리 수탈해 갔습니다. 와, 저 사진 저게 지금 가마솥 다 뺏어놓은 건가요? 그렇죠. 쇠붙이가 필요하니까. 저렇게 모아놓고 기념사진을 찍은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국가 총동원법이 행한 가장 악랄한 일은 사람을 끌고 간 것이었습니다. 1939년 시행된 국민징용령은 처음에는 인원 충당을 못할 시에만 시행한다며 제한을 뒀지만 해마다 법을 개정하며 1943년에는 누구든 끌고 가도 제약이 없도록 법을 개정했어요. 1939년부터 1945년 광복 때까지 군 관련 시설에 끌려간 조선인만 약 15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마침내 광복을 맞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한반도가 기쁨에 빠져 환호할 때 그 기쁨을 만끽하지도 못하고 머나먼 타국에서 얼어 죽어간 우리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사할린으로 징용된 조선인들인데요. 1905년 러일 전쟁 승리 후 사할린을 점령한 일본은요. 사할린의 물자를 착취하는데 조선인들을 이용합니다. 당시 탄광 개발과 벌목, 비행장 건설 등의 명목으로 사할린까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들만 약 4만 명 이상. 하지만 그중에 한반도 땅으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인들 사이에 곧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을 죽일 것이다. 조선인들은 전부 스파이다. 이런 유언비어가 떠돈 겁니다. 결국 1945년 8월 17일 남사할린 가미시스카에서 일본 경찰이 조선인 18명을 스파이로 몰아 잔인하게 살해하고 증거를 감추기 위해 불을 지른 겁니다. 광복 이후잖아요. 그렇죠. 광복하고 이틀 된 날이죠. 뭐 하는 거야? 그 후 학살극이 남사할린 전역에 퍼졌고 1945년 8월 20일부터 25일까지 엿새 동안 27명의 조선인들을 분도와 죽창 등으로 무자비하게 학살한 겁니다. 와, 인간입니까, 저게? 이 학살극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전쟁 후에는 그 인구가 5,332명으로 줄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조선인 주민을 살해한 결과이기도 하다. 절반이네, 절반. 이 참극에서 살아남은 조선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남쪽의 항구 도시 코르사코프로 몰려들었는데요. 하지만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도 배를 태워주지 않았고 그해 겨울 4,000명 이상이 길바닥에서 얼어 죽어갔다고 합니다. 결국 사할린의 조선인들은 아무도 한반도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주고엔 고주센, 15엔 50전이라고 해봐. 나라를 빼앗기고 언어를 빼앗기고 끝내 생명마저 빼앗긴 조선의 희생자여. 나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네. 방금 읽어드린 게 일본의 유명한 저항시인 스보이 시게지가 1948년에 발표한 시 15엔 50전의 일부분입니다. 1923년 9월 1일 일본 도쿄 요코하마 관동 지방에 규모 7.9의 대지진이 일어나 10만 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바로 관동 대지진인데요. 이 지진 이후 민심이 흉흉해지자 일본 정부는 국민들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공작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경찰서와 경비대에 조선인들이 폭동을 계획 중이다.
라는 유언 비어를 퍼뜨리도록 지시한 건데요. 그리고 군대와 경찰, 일부 시민으로 이루어진 자경단은 폭도를 잡는다는 명분하에 거리를 돌아다니며 제1조선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관동대학살입니다. 그런데 이 자경단은 일본인과 조선인을 구별하기 위해서요. 조선인이 발음하기 힘든 15엔 50전을 말해보라고 하거나 기미가요를 불러보라고 시킨 후 조금이라도 지체하거나 발음이 이상한 사람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죽창, 일본도 곤봉으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저 인간들은 이렇게 살해당한 조선인은 무려 6천여 명으로 추측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당시 일본 정부는 군대와 경찰이 학살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모두 은폐하고 모든 책임을 민간인 자경단에게 돌렸고요. 이 자경단마저도 형식적인 재판 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석방했다고 합니다. 진짜 온갖 불합리와 자기들이 안 했다는 거는 둘째치고 벌을 줘야죠 경사람한테. 보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임금도 두둑이 채워주고 지낼 만할 것이니까 겁내지 말고 따라오시오. 1930년대 조선인들이 영문도 모르고 따라간 곳은 일본 교토 인근에 위치한 단바시. 쉬지 말고 일해. 계속 망간을 캐란 말이야. 조선인들이 쉴 새 없이 해야 했던 일은 바로 망간을 캐는 일이었는데요. 빛이 한 줌도 비치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이어지는 가혹한 노동. 이렇게 망간 탄광으로 강제징용되어 혹사당했던 이들은 약 3천여 명. 심지어 당시 끌려갔던 광부들은 자신의 임금이 고향으로 전달된다고 알고 있었지만 이 역시 거짓말이었죠. 그런데 광복 후 외면당하고 갱도 속에 영원히 묻힐 뻔한 망간 광산 강제징용의 참상을 널리 알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 실제로 망간 광산에서 강제 노역을 했던 고 이정호 씨인데요. 광산에서 일한 후유증인 진폐증으로 숨쉬는 것조차 괴로운 와중에도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의 아픈 역사를 알리기 위해 망간 광산을 망간 기념관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 기념관은 일본에서는 유일하게 조선인 강제 노역의 기록을 간직한 곳으로요. 일본이 지우고 싶어하는 부끄러운 역사를 일본 땅 안에 영원히 남겨야 한다라는 고 이정호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현재는 아드님이신 이용식 씨가 운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망간 기념관이 있는 단바가요. 일본 교토에서 차로 약 1시간 반 정도 가면 나오는데요. 만약 일본 교토 쪽으로 여행 계획 잡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자녀들과 함께 가슴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도 참 의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